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제 나갈 차례죠.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 보겠습니다. 작년 시험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과 해제,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출제했었거든요. 자, 가볍게 이해해 주시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시도의사,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장관이죠.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정 절차는 도계의 심의를 일단 거쳐요. 도계의 심의를 거치고 지첩 시 이제 지정 공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공고를 할 때 어떤 내용을 공고하게 되냐면 지정 기간, 어떤 토지에 대해 지정했는가, 토지의 소지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지역을 모두 공고하고요. 지형도도 공고합니다. 그래서 축척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지형도를 공고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관보를 보게 되면 그림으로 그려서 나온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허가 대상 면제, 토지 면적도 이제 공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고사항이고 가볍게 이해만 해두세요. 그리고 지첩 시 또 시도의사, 시군, 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을 했다면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군, 구청장한테, 시도의사가 지정했다면 국장에게 보고하고요. 시군, 구청장한테 통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언제나 통지를 받고 있는데 이자가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통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첩 시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또 해주고, 그리고 이제 7일 이상 시군구청장이 공고를 해요. 그리고 15일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을 하게 해줍니다. 열이니까 15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지정을 하잖아요. 그럼 재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군구청장, 시도의사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를 한다. 그럼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효력은 공고한 날로부터요. 그러니까 지정 공고를 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군구청이 공고한 날이 아니고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럼 해제나 축소에 대한 사항은요.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해제, 축소 절차는 그대로 지정 절차를 준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이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공고하고 통지하고 다시 공고하고 요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고요. 자, 그럼 이 정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을 다 봤어요. 그럼 이제 허가 대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쪽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넘어오기 전에는 아주 잘 물어봤었는데 이 부분 그냥 가볍게 이해를 해두자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돼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 및 이해하기 대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상권 설정 계약이 들어간다는 게 특이하고요. 원래 규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대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상권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특이하고요. 그리고 유상계약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는 따져보라고 그랬는데 매매, 교환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다. 허가 받으셔야 되죠. 근데 증여는 무상계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상속이나 판결, 경매를 따져보는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규제에 들어갈 일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판결로 취득합니다.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맡겨서 모두 규제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판결은 대상이 되고 있고요. 경매 안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로 허가된 토지를 취득한다. 이때는 토지거래를 받지 않습니다. 투기 가능성이 없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기관 등의 허가간주란 말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공공기관은 허가간주와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협의가 성립이 됐을 때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정도 주의만 일단 해주시고요. 요즘은 잘 묻지 않으니까 경매 정도만 주의하세요. 지상권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기준 면적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 지금 작년에 지정 절차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만 물었기 때문에 올해는 기준 면적, 이용 의무 기간 이런 거 묻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입법 예고가 돼 갖고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죠. 기준 면적이 이제 새로이 이거 지정을 하겠다 그래 갖고 이게 조정이 될 거예요. 근데 현재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는 개정이 안 됐고 그럼 지금 10월 달 중순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지금 개정되는 사항은 시험에 사실상 나오기가 곤란하겠죠. 출제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출제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 시험 보기 전에 한 3주 전 정도에 들어가고 2주 내지 3주 정도에 들어가고 문제를 수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행되는 법이라면 시험범위에 들어오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출제하기는 일단 곤란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숫자. 우리 현재 기억하고 있어요. 도시지역은 주상, 공농, 미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180, 200, 660, 190으로 이제 기억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으로 간다는 걸 꼭 명심을 해둡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으로 간다. 근데 도시지역 밖은 지목으로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250, 500 배수로 간다는 거. 숫자가 250, 500, 1000 이렇게 됐고 이제 배수로 간다. 농지는 500이고 임야는 100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목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여기 도시지역 밖은 지목으로 가고 있는데 작년 시험에서 이 부분을 건드렸잖아요. 어떻게 건드렸냐면 이렇게 건드렸어요. 주거지역 내 토지로서 면적이 600제곱미터입니다. 이거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허가 대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소화시킬 때는 10%, 최대화시킬 때는 300%까지 지금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기준이 180제곱미터니까 이걸 최대화시키더라도 540이에요. 그럼 600제곱미터는 무조건 허가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점을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는 동영에서 거꾸로 연습했죠. 거꾸로 주거지역에서 18제곱미터입니다. 18제곱미터 이하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기준 면적이 중요한 걸로 보이는데 개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참고를 해 두시고요. 이게 이제 숫자 바뀌어요. 60, 150, 150, 200, 60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어쨌든 아직 개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 요거라는 거 이해 두시고, 자 그러면 기준 면적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이제 넘어갈까요? 토지거래가 절차거든요. 토지거래가 절차는 일단은 허가 신청을 들어갑니다. 이때 허가 신청은 공동 신청이죠. 공동으로 신청하고 우리 개공한테는 허가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주의할 점이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는 금액 기준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토지거래가 신청할 때는. 그리고 개공은 허가 신청 의무가 없다는 거 일단은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럼 지체 없이 조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가 불허가 처분해 주는데 허가 불허가 처분은 며칠 내준다? 15일. 그래서 15일 내주게 돼 있고, 만약에 선매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럼 선매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되죠. 이것도 15일 내에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가 불허가의 처분은 15일이다. 15일 기억해 주시고, 그럼 만약에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통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처리기간이 끝난 날, 15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에요. 끝난 날이 아닙니다.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자, 그럼 토지거래가 절차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일단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임대인데 토지거래 허가의 기준은 실수요성이 있어야 돼요. 실수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에 맞아야 됩니다. 군 계획에 도시군 계획에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요. 면적도 적정해야 돼요. 요걸 충족해야지만 토지거래 허가증을 내줍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실수요성에 대한 부분 우리가 두 음자 따서 암기했죠.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올해 물어볼 가능성이 커졌어요, 지금. 그러면 거북농사 대연임으로 암기했거든요. 거북농사는 대박이다. 이렇게 지금 암기했는데, 그러면 거주용 주택용지, 복지시설 편익시설이고, 그 다음에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경영을 위하여 취득한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다든가 또는 농지의 토지를 수용당했어요. 그러면 대체하는 토지를 취득합니다. 이때도 이제 가능하고요. 도로 개설 등으로 현상 보존 목적이에요.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사업료를 취득하는 게 실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복, 농사, 대현, 임 이렇게 지금 암기해주고, 일단 이용 의무 기간은요. 취득 시점부터 2년으로 기억했죠. 2년인데 사업을 위하여 취득했어요. 사업은 사자니까 몇 년? 4년이고, 그 다음에 현상 보존 목적이라든가 도로 개설이니까 5년은 써야 되죠. 임대사업료로 취득했다. 그럼 5년입니다. 암기했죠, 이거?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북농사 대연임 이렇게 지금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도 적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로서는 일단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실태조사를 시군구청장은 매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가 1회 이상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이행명령 떨어지죠. 이행명령은 몇 개월 내 기간을 정해준다?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문서로 한다. 여기까지 알고 있고. 그러면 요거 이행명령을 불응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행강제금 나가거든요. 이때는 토지취득가액이에요. 토지취득가액에 이거 10% 범위 내에서 나가죠. 연 1회, 매년 연 1회 10% 범위 내에서 나간다. 그래갖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이 방이 몇 개라고요? 10개. 방채면 10% 나가요. 이 중에 7개 임대 있죠. 그럼 임대는 7%.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게 몇 개? 5개. 그러니까 5%. 기타는 색칠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봤고요. 30일 내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30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이행강제금.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요,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났다. 이행명령을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부과를 중지하는 거죠. 부과를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되죠? 이렇게 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금액은 실제 거래가예요. 실가입니다, 실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허가 불허가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허가 처분이 나갔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는데 허가받은 토지가 농지였잖아요. 그럼 농취증 의제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잘 물어보고 있고요. 허가증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서의 검인도 의제가 되고 있죠. 이것도 잘 묻습니다. 그래서 농취증 의제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럼 불허가 나갔잖아요. 불허가 나오면 네 사라 그럴 수 있죠. 네 사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몇 달? 한 달이에요. 한 달 내 이제 네 사라 그럴 수 있고. 그래서 1개월 내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럼 매수자를 지정하여 매수하게 하는데 이때 기준가가 있죠. 기준가가 뭐 기준이다? 원칙이 공시가 기준이에요.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가보다 적었죠. 그럼 그 가격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공시가다. 버리는 토지니까 제일 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 처분에 의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도 역시 몇 달? 한 달이죠. 한 달 내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작년에 지정 절차하고 이행강제금을 물어봤으니까 올해는 그 외의 것을 물어본다면 이쪽이죠. 이제 이용 의무 기간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허가 계약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 계약 무효죠. 형사처벌도 기억해야 돼요. 형사처벌은 2년의 토지가액에 30%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는 거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에 30%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감을 잡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이제 선매인가요? 이 선매는 그림만 기억하세요. 그럼 선매는 협의 매수를 말하는데 허가 신청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 선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매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 토지공사에 사겠다고 협의 중이었어요. 이미. 그럼 그 사실을 15일 내 통지해 줘야 되죠. 그런 사실이 없다면 한 달 내 선매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을 해주고요. 그럼 지정을 받은 자가 이제 한국전력공사였어요. 그러면 이 자는 15일 내에 협의 들어가야 되죠. 협의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한 달 내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선매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 만약에 15일 한 달, 15일 한 달 숫자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시고 선매가 협의가 불성립했다. 성립하지 않으면 지첩시 허가 불허가 처분해 주는 거예요. 불허가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죠. 지첩시 허가 불허가 처분한다. 이때 선매 기준가는 지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니까 일단 기준가가 뭐다? 감정가.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적었다. 그 가격으로 선매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선매자를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선매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하고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매수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참고사항입니다. 요게 30회 때 틀려라고 작정하고 냈던 거예요. 이게 선매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공사들을 어떻게 암기하냐고 이거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풀려고 그랬냐면 만약에 이런 걸 미친 척하고 출제하면 우리는 미친 척하고 맞추면 돼 그냥.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한국은행 같은 거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지방공사가 빠졌다는 게 특이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수자라든가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이 공사에서 일단은 지방공사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회 때 결정적으로 결정타가 항만공사였어요. 항만공사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 일단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그러면 선매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그럼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서 문제가 한 문제 실려 있죠. 40번 문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옳은 거. 1번 지문.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열어봤습니다. 15일이 아니고 5일. 기본 예문이고요. 2번 지문. 경매에 의하여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OX, X. 경매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50문제 실려 있는 문제가 출제 예상 문제라고 했는데 어디를 물어보고 있는가를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은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물어봤죠. 왜? 31회 때 이걸 본격 물어봤으니까 한 문제로. 그러니까 가볍게 지금 출제했고 2번은 허가 대상이 뭐냐를 묻고 있어요. 이 중에 경매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허가 대상 계약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정리를 하라는 얘기죠.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나머지 절차들이죠. 허가 처분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불허가 받아버리면 통지를 받은 앞부터 몇 개월 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3개월 아니죠.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허가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이의 신청 이런 것들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 의무 이한 정리해야 되죠.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설령, 편익 설령으로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용 의무 기간 몇 년이다? 2년이죠. 그래 틀렸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을 매번 출제했으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넘어갈 수 없으니까 지문 하나 정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청장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토지취득가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확정금 아니죠? 그러니까 최고가 10%다.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럼 맞았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10번 포상금으로 나옵니다. 10 포상금. 이 포상금제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은 그저 신고고발 대상이 추가됐기 때문에 일단은 감을 잡아두시는데 이게 신고고발 대상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큰 줄기를 잡으면 1번서부터 4번까지 있죠.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이라고 감 잡으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다. 그 다음에 여기 5번은 허가 위반자고 그 다음에 6번은 이용 의무 위반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줄기를 세 가지로 잡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서 디테일하게 뭘 주의해야 되냐면 거짓으로 신고한 자거든요. 거짓 신고자만 일단 대상인데 허위 신고자. 허위 신고자만 대상인데 뭐에 대한 허위 신고해야 되냐? 가격이에요, 가격. 이걸 명심해야 돼요.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했다. 그럼 매수인을 거짓 신고했거나 면적을 거짓 신고했다. 이런 포상금 안 줍니다.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걸 주의하시고 그럼 처음부터 신고를 안 해버렸어요.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고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하거나 조장하거나 방조했어요.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신고자예요. 실제 거래 가격에 대해서 거짓 신고한 자. 가격 거짓 신고. 신고 의무자든 신고 의무자가 아니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거짓 신고한 자 이렇게 되고요. 이자는 과태료가 취득가액의 몇 프로? 5% 이하의 과태료죠. 허위 신고는 5%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게 가장계약 신고와 가장해지 신고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했거나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자는 과태료가 얼마예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리고 이제 추가된 게 주택임대차 들어왔죠, 지금. 그럼 주택임대차 금액이에요, 이것도. 금액에 대해서 거짓 신고한 자죠. 금액에 대해서. 야는 과태료가 얼마예요? 100과. 100만 원 과태료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허가 위반자, 이용 위반자 이렇게 줄기를 잡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선 거짓 신고한 자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계약, 가장해지 신고자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신고고발 대상자가 요래돼 있고요. 그럼 여기서 바로 볼까요, 그냥? 그러면 이들에 대하여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고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고발 들어가는데 저기 1번서부터 4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는요. 과태료가 부과가 돼야지만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해야 되고 우리 포상금 조건하고 똑같죠, 이거는. 그다음에 이용 의무 위반자는 이익 민영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이제 지급을 할 조건이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통지해 주거든요. 통지를 해주면 대상자는 이제 통지 받았잖아요. 그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내야 돼요. 그럼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 신청서 제출은 이제 했어요. 그럼 이제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이제 통지를 해주고 신청서 제출을 하면 이제 포상금 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몇 달 내에 지급하게 돼 있다. 2달이죠, 이거는. 우리는 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1달이죠. 얘네는 몇 달? 2달. 2개월 내에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급을 하는데 지급 금액은 잘 아십니다.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의 몇 프로? 20%. 이것의 20%죠. 20%가 나가고 다만 최고 한도는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나갑니다. 그다음에 허가 위반자하고 이용 의무 위반자는 건당 얼마?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계약은 신고해봤자 최고가 100만 원이죠. 그럼 만땅 받아봤자 포상금 20만 원이죠. 추접스러우니까 신고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럼 그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포상금제에서는 국고에서 2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근데 얘네는 재원을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그랬죠.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랑 또 차이가 있는 게 얘네도 이건 똑같아요.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고발 접수되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최초로 신고고발한 자에게. 하나의 사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어요. 이때는 균분 지급하죠. 그러면 약정이 있으면 약정되는 지급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명백히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되어 알게 됐습니다. 이거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 다음에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를 했어요.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 다음에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를 했어요.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익명, 가명으로 신고를 해버리면요. 통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익명, 가명은 안 주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이 정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포상금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정도 여기까지. 문제 확인합니다. 41번 문제. 포상금에 대해서 신고고발 대상이 아닌 자, 요거만 지금 짚어봤는데 나머지 절차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요. 그럼 1번입니다.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 맞죠? 포상금 주는 거 맞아요. 다음 2번 질문.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가장 계약 신고죠. 얘는 3천만 원 이하가 들어오고.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기한 내 안 했어요. 안 한 자는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질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이용 의무 위반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 금액을 거짓 승계한다. 금액 거짓 신고죠, 지금. 그러니까 역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포상금 주는 거죠. 이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내용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장사법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실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무로 지금 들어왔는데, 이 실무에 대해서는요, 출제하는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자료에 있는 내용 외에는 아예 이제 포기를 합니다. 아예 포기를 하는데, 실무가 지금 출제 비중이 20%라고 그랬죠. 일단은 20%입니다. 그럼 이제 8개, 문제 수로 한 사람 8개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공인인증서 법령 쪽에서 약 70%예요. 공인인증서 법령 쪽에서는 28개.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출제 비중이 10%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개 내지 5개입니다. 올해 6개 정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여기서 34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34개가 됐고, 그럼 나머지 실무에서는 6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실무에서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이 자료에 있는 대로인데 지금 장사법과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그 다음에 농지법,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우리 지금 과정에서는 기본서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는 설명서 작성 요령이 법령적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 근데
요거 설명서 작성 요령은 실무라고 그랬죠, 원래. 문제가 실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로 가서 실명법에 대한 내용,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 등록 규칙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하나하나 5개. 그럼 7개잖아,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8개. 여기서 8개인데 이렇게 되는데 출제 비중이 일단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비중이 늘어나면 여기 비중을 줄여요. 그럼 결국은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 등록 규칙은 하나씩 꼭 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4개예요. 그럼 나머지에서 지금 현재 2개가 더 나온다는 얘기인데 설명서는 무조건 내야 되죠. 무조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올해는 결론이 실명법을 안 낼 거다. 우리 쪽에서. 이런 결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이 개정이 됐으니까 분묘기지권을 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현재 제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은 공법적으로 가 있으니까 공법에서 물어보니까 안 물어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카바는 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자료들만 정리 딱 하시고 나머지 외익에서 나왔다 그냥 찍어버려야지. 맞죠? 그럼 돼요, 그냥. 그래서 이 범위를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장사법이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이에요. 분묘기지권 판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제가 뺐는데 그 분묘기지권 관례 판례에서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 장래의 묘소, 평장, 암장입니다. 이거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없죠. 취득할 수 없고, 가묘, 평장, 암장 취득 못하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데 지료지급에 대해선 점유한 때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청구한 때로부터 있다. 청구한 때로부터 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잘 모르는 게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분묘 기지권자의 점유는 원칙 자주점유의 타주점이에요. 타주점이다. 이렇게 돼 있고, 부부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재설치합니다.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신설 권능, 이장할 권능을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장사대면한 법률이 2001년도 1월 13일 날 시행이 됐거든요. 시행인데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들이에요. 이 분묘들은 시효취득형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양도형이라든가 승낙형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들은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죠, 여전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누가 물어보시던데 분묘 기지권자는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맞았다고 해야 됩니까? 틀렸다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 시효로 취득.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면 맞았다고 해야 됩니까? 틀렸다고 해야 됩니까? 그래갖고 나한테 엄청 혼났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르쳐준 데만 문제를 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것 같고. 근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고 나한테 혼났어요, 이거. 그럼 일단은 만약에 미친 척하고 이렇게 나왔다. 답을 어떻게 쳐셔야 돼? 오락 해야 돼, 엑스트라 해야 돼? 오락 하셔야지. 맞죠? 이게 취지예요. 대법원의 취지가 지료지급가 있다는 걸로 취지를 해석한 거예요. 다만 그 시점이 어디냐, 언제서부터 지료지급을 지료를 얼마를 지급해야 되냐,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점유한 때냐, 청구한 때냐,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요 분묘기지권을 제한하는 법이 장사법이니까 장사법 내용 4가지 정도는 감을 잡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했냐면 개인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30, 30제로 기억했죠. 개인자가 들어가면 30, 30제인데 30제곱미터 못 넘기고 그 다음에 30일 내에 사오신 거죠. 이렇게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는데 이게 초과냐 미만이냐 이거를 그렇게 기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단언하는데 시험에서 초과냐 미만이냐 주의해야 될 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초과냐 미만이냐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초과냐 미만 이게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하냐 미만이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숫자를 기억하면 돼요. 이걸 틀리게 낸다면 10으로 바꾸네요. 10으로 그냥.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걸 이하냐 미만이냐 이거 개인 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인데요. 이걸 30제곱미터 이하로 틀린 지분으로 냈잖아요. 그러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시험지 쫙 찢어버리고 오세요 그냥. 이게 기억할 필요 없다는 뜻이죠 이거. 그렇게 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그렇게 절대 안 냅니다. 추접스럽게. 이게 누구는 즉시를 지체 없이로 바꿔냈는데 제가 단언하는데 즉시를 지체 없이로 바꾸는 거 틀린 이유로 만들어냈잖아요. 시험지 쫙 찢어버리세요 이게. 그런 게 아무리 변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연습 가치가 있냐고. 즉시인지 지체 없이 알게 뭐야. 차라리 틀리게 낸 다음에 그걸 날짜를 넣어야지.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낸다니까요. 우리 신고필증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이거 즉시에서 지체 없이로 바뀌었죠. 원래 즉시였어 이거. 근데 지체 없이로 바뀐 거예요. 즉시가 더 빠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요 이거 확인하고 줘야 되는데 즉시를 달라고 하니까 아 너무 피곤하다. 지체 없이 바꿔달라 해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뀐 건데 그러면 지체 없이를 바꿔낼 때는 어떻게 내야 되냐? 7일로 바꿔내지. 맞죠? 그러니까 날짜로 바꿔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 지문 아닙니까? 맞죠? 이걸 모른다면 이 사람은 합격시키면 안 되지. 맞잖아요. 근데 즉시인지 지체 없이인지 이걸 모른다가 합격시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 이거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드립다 특강하면서 막 강의하고 막 그러는데 미친 거야. 부담만 더 있는 거지. 부담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를 단연간 하시는 분들은 쓸데없는 것만 신경 쓴다니까. 쓸데없는 것만.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할 것만 딱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할 것만 딱 하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개인자는 30편째를 기억하고 가족까지는 지금 숫자가 똑같죠. 가족까지는. 그래서 가족은 면적이 100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중서부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묘지는 30, 100, 1000, 10만으로 기억하시고요. 개인 자연장지는 100, 2000, 그 다음에 4만, 5만인데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그럼 이게 신고냐 허가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감 잡자고 그랬어요. 개인 묘지 있죠. 묘지는 무조건 허가로 기억해야 돼요. 살림을 훼손해야 되니까. 묘지는 허가다. 그런데 개인 묘지만 30일 내에 사오신 거죠. 여기 하시고 자연장지는 기본적으로 신고로 기억해야 돼요.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니까 신고로 기억하는데 이때 개인 자연장지는 30일 내에 사오신 거로 돼 있고요. 가족하고 문중자연장지 있죠. 요거는 사전신고예요. 사전신고. 근데 대규모로 설치하는 종교단체라든가 법인자연장지는 허가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감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기장 면적은 기억하고 있어요. 공설묘지나 사설묘지 때는 분명 한기장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를 못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봉안설은 참고하자고 했는데 사설 봉안설 있잖아요. 이거 사전신고사항이요. 신고만 하면 바로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정리한 이유가 봉안묘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안묘, 이건 그림으로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미리 신고만 하면 딱 되는데 육각형 대리석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가지고 괄호 몇 미터? 2미터. 세로는 몇 미터? 1미터. 높이는 70cm.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면적이 몇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요? 2제곱미터죠. 2 곱하기 1이니까. 그래서 2제곱미터를 못 넘긴다. 이 정도만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게 신고냐 허가냐. 그 다음에 면적 제한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었어요. 24회 때 문중자연장지를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24회 때 문중자연장지를 물어본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24회 때는 이게 1번 정답이었거든요. 바로 정답이었는데 문중자연장지가 원래 허가사항이었어요. 허가사항이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도중에 중간에 바뀐 거예요. 이게 사전신고로. 그래가지고 문제가 딱 나왔는데 바로 그냥 문중자연장지를 설치고자 한 자는 미리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바로 틀렸어요. 그냥 신고죠. 그게 1번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물어봤던 거고 물어보는 게 가족까지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가족까지가 노란색으로 써 있죠 지금. 그래서 그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30, 100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존속기간 제한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설묘지나 사설묘지 때 분묘의 존속기간은 30년 하고 있죠. 1회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은 몇 년?
30년. 그러니까 최장 기간이 60년까지 갈 수 있고, 그럼 존속 기간이 만료된 분묘에 대해선 이거 1년 기억해야 되죠. 1년 내 철거하여 화장하시거나 봉헌시설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윤분묘체라고 그랬는데, 타인의 토지나 타인의 묘지나 타인의 자연장지에 승낙을 안 받고 설치했어요. 이걸 제가 지금 무윤묘라고 부르고 있는데, 승낙을 안 받고 설치하게 되면 여거 연고자를 안다. 그럼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되죠. 모르면 그 뜻을 공고해야 돼요. 공고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안 해가면 후일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죠. 그리고 분묘 존속 권리를 나타나서 자연장 존속 권리를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존속 권리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장사법 시행은 요 규정 때문에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감 잡았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장사법의 주요 골자에서 나머지에서 낸 것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크니까 걱정 마시고 이 정도만 커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실리는 게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온 분묘기지권 지류지급에 대한 판례. 요거는 지금 읽어보시라고 일단은 실었습니다.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지금 지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청구한 때로부터.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문제 확인합니다. 42번 문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질문.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맞죠?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분묘기권 시효취득 인정 안 하죠. 다음에 2번 질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점유한 때로부터 지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OX. 청구한 때로부터죠. 그래서 정답이었고요. 3번. 분묘기권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고 분묘와 수화지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죠. 당연히 사선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알고 있고요. 다음에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맞죠? 30일 내에 사후 신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예요. 그럼 설치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럼 1년이죠. 1년 내 철거하여 화장하시거나 봉헌시설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아주 주요하게 잘 내는 이제 내용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장사법 지문이 2개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물론 장사법을 한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낸 적도 있고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을 물어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을 다 봤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지금 그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을 했다.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을 하면 이 약정 무조건 우선이죠. 맞아요?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면 수호봉사는 끝까지 간다고 그랬죠. 끝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무조건 우선이라는 건 알고 있죠. 약정 기간이 무조건 우선이죠. 예. 이때 지상권편에 있는 최단 기간의 적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최단 기간을 적용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토지 소유자와 분묘기지권자가 3년으로 존속 기간을 정한 거예요. 그럼 분묘는 공작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공작물이라면 최단이 5년이잖아요. 5년으로 늘어나냐고요. 안 늘어나는 거죠? 그대로 갑니다. 최단 기간에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례는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법정 지상권은 지류지급 의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법정 지상권은요, 우리 판례가 최단 기간에 적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한 건물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해 버리면요, 30년 갑니다. 그걸 적용해요. 근데 분묘기권에서 적용이 없다고 했어요. 그 주된 이유가 지류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했던 걸로 봤는데 지류지급 의무가 있는 걸로 봤으니까 바꿔야 되죠. 일단 그게 맞을 것 같은데 현재 판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 무조건 우선이고 최단 기간에 적용이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참고하세요.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지법으로 가볼까요? 농지법은 29회가 마지막 출제였어요. 그래서 2년을 지금 쉬었습니다. 2회 차를 쉬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공법 쪽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쪽에 출제했던 부분이 소유상한제, 임대차, 그다음에 농지증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커버하는데 농지법을 물어본다면 소유상한제 무조건 물어봅니다. 꼭 물어보는데 상속 이농은 만이고 주말농장용은 천이죠. 이때 세대원 전부 합산이라는 거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점 만만천이다. 이거. 그리고 이농은 8년 이상 농사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농지법은 경자 유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 농지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면 임대차를 허용하지 않아요. 허용하지 않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는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할 수 있죠. 농지를 인도받고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았어요. 임대차에 대해서. 그럼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 취득하죠. 그럼 이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최단 기간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최단 기간은 일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몇 년 이상? 3년 이상으로 하는 거고 다년생 식물 재배지론과 비닐하우스 부지는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이모작을 위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3년 미만으로 정하는 게 유효합니다. 일단 그렇게 돼 있는데 3년 미만으로 정한 거 이런 것들은 그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묵시갱신 있죠? 묵시갱신 있는데 임대인만 계약기간 만료, 임대인만 계약기간 만료 몇 개월? 3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 안 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묵시로 갱신되고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재임대차 간주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머지 내용은 임대차에서 싹 빠졌는데 나머지 내용이 뭐가 있느냐 잘 아시니까 농지 임대차에 대한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분쟁이 생기면 시군구청장한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종료해라. 종료명령 나갈 수 있죠. 임대차 종료명령이 나가면 몇 개월 내에 종료한다? 3개월 내에 종료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는 숫자 몇과 친하다고 그랬어요? 3과 친하다. 그러니까 3개월 내에 종료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죠. 농지 임대차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부 장관이죠. 이분이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제 이해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편면적 가액 요소를 두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농지 위탁 경영이거든요. 이제 위탁 경영 사유는 농업인이 질병이 있거나 징집을 당했거나 취약을 한다. 위탁 경영 되고요. 3개월 이상 부계행이라든가 이것도 3개월이죠 지금. 그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직에 취임한다. 그럼 위탁 경영이 됩니다.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 경영이 된다는 얘기고 이것은 임대차 사유이기도 해요. 임대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유가 있다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3개월을 3자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농지증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이것은 농지증 발급 대상에 대해서는 일단 주의할 점이 판례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갑과 을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을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못 받았어요. 농지증을 못 받았다. 못 받아버리면 이 농지 계약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이건 그대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농지증은 농지에 대한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맞죠? 알고 있고. 근데 농지증이 없으면 이전 등기 못 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증이 없이 어떤 사유로 이 농지에 대하여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농지증이 없이 이전 등기가 됐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결국은 이 등기가 무효란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자는 매수자로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유한다는 게 우리 판례죠. 매매 계약이 유효한 이상 이자는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 그럼 농지증 발급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자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농지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를 따져보는데 매매 교환 증여는 당연히 농지증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상속은 농지증 가져올 일이 없죠? 없습니다. 그다음에 판결로 취득하는 건 짜고 치는 걸 맡겨서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매로 취득합니다. 농지증이 있어야 되죠 이거.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니까.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시고 이때 경매의 경우 농지증 언제까지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매각 결정기일, 매각기일, 대금 환납일.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농지증 내야 되는 시점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대금 환납일.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왜 그러냐면 자 매각 기일이 뭐예요? 입찰한 날짜죠. 그럼 매각 결정 기일이 뭐예요?
그렇죠. 최고가에 대해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 주는 날짜죠. 그러면 허가 불허가 농지에 대해서 받으려면 이때까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를 해버리니까 자꾸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매각 결정 기일에서 농지를 최고가를 써낸 자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짜까지는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오후 2시에 하기 때문에 매각 결정을 오후 2시에 하기 때문에 오전까지는 내줘야 돼. 오전까지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날짜까지 대금 완납일은 절대 아니죠. 맞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해를 꼭 해주시고 그것도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게 주말 농장료로 도심이 취득합니다. 농지증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농지 전용 협의에 의한 취득은 필요 없다. 이건 짱들이 하기 때문에. 근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고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농지증 필요 없죠? 의지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증이 있으면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점 또 주의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상식선에서 푸시면 돼요. 농지를 시효로 취득했다.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농사 짓고 있었죠? 공유농지 분할을 함으로써 이전 늦게 한다.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합니다. 필요 없죠. 이렇게 되고 근데 그들로부터의 취득은 있어야 되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있어야 되죠.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시지역 내 농지 있죠. 원칙 필요 없다. 왜? 다른 용도로 쓸 거니까. 도시지역 내 있는 농지는 주상공에 있는 농지는 절대 아니에요. 녹지지역만 예외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취득합니다.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해요. 합병. 농지증 필요할까? 필요 없어. 필요 없죠. 합병은 상속으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포괄적 승계가 일어나니까 합병에 의한 취득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그래서 감만 잡아두세요. 자, 그럼 농지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관할은 시구 읍면장이죠, 이거. 관할은 시구 읍면장이고 처리기한이 원칙 며칠? 4일이고 농업계획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2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용도가 똑 떨어지는 주말 농량용 취득한다든가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로 취득합니다. 이때는 용도가 정해졌죠. 탁구등이 실습증으로 취득합니다. 농업계획서 작성 필요 없죠. 이때 공법에서 공부했죠. 농업계획서 보존해야 된다면서요. 몇 년? 10년. 그 개정된 사항이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농업경영계획서 10년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다.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죠. 그럼 처분해라 하고 통지하잖아요. 처분 통지는 1년 내 기간을 정해주죠. 그럼 1년 내 기간을 통지했는데 이름을 들고 처분하지 않았다. 명령 떨어지죠. 그럼 처분 명령은 몇 개월? 6개월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이제 이행강제금 나가는데 이게 개정된 거죠. 20%에서 25%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25% 매년 이행할 때까지 부과된다. 일단 그래서 개정된 사항이고 농지법 쪽에서 공법 쪽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커졌으니까 일단 이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3번 문제 확인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의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질문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 합산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맞아요? 세대원 전부 합산 1000제곱미터 미만. 이게 체크포인트죠. 맞고요. 2번 질문 농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엄청 잘 내고 있고.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회의 농지를 취득한다. 협의회 협의. 이건 짱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농지증 필요 없죠? 맞고.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다른생 식물 재배 등은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맞아요? 5번 질문. 농지의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까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개정된 내용이 정확히 이렇게 돼 있죠. 농지의 감정가 있죠. 감정가하고 또는 개별 공시지가 있죠.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이죠. 더 큰 금액의 25%.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100분의 10. 틀렸죠? 그래서 25%. 이건 확정금이에요. 확정금이에요. 우리 그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이행강제금은 최고 10%죠. 근데 농지법은 확정금 20%예요. 25%. 확정금액이에요. 매년 부과합니다. 25%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확정금 25%가 나갑니다.
자, 그럼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예.